이번 시즌에 약간 상위권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꽤 약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원정에서 약한 거는 테나 감독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사실상 이제 3위 자리 놓고 펼치는 경쟁이었는데 뉴캐슬이 리그컵에서의 복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최근에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얼마 전에 뉴캐슬 서포터들이 알렉산드르 이삭한테 서포터 선정 뉴캐슬 이달의 선수상을 수여했어요. 아다하우 감독의 특훈이 통했다. 격세지감입니다.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아니 진짜. 그 이제 아다하우 하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는 오시맨이 이제 주인공이었고 네. 이삭은 이제 간간히 이제 좀 득점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삭에 대한 이미지는 라리가가 이제 훨씬 강해요. 그 소시에다드에서 기회 놓쳤을 때. 근데 이삭이 진짜 그때 빅찬스를 엄청 날렸거든요. 많이 날렸죠. 그러니까 좋아. 이 선수가 신장도 크고 일단 빠르고 침투 움직임도 되게 좋고 이 활동 폭이 저는 되게 넓은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항상 결정적인 찬스에서 날려먹는 게 많으니까 난 그래서 뉴캐슬 갈 때도 반신반의했거든. 근데 다행히 이제 후반기 들어서 부상 여파로 털고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뉴캐슬이 지금 그냥 단순히 4위권 경쟁의 팀에서 우뚝 선 걸 떠나서 3위 자리까지 탈환했기 때문에 이 승리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 봐야죠. 네, 일단 뭐 스탯적으로 봤을 때도 뉴캐슬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팅 숫자는 3배가 넘어요. 사실 이제 윌록이 이번에 기회를 좀 많이 놓쳐서 그렇지 실제 기대 득점도 저 뉴캐슬의 두 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스코어가 더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다고 봅니다. 네, 점유율 자체도 뭐 맨유가 뭐 크게 앞서갔다라고 보기는 힘든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뭐 소유 자체는 맨유가 조금 더 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뉴캐슬의 압박 그리고 이 측면 위주의 공격 패턴에 약간 이것을 막아내기에 급급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었나. 저는 어제 경기 보면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내용적으로 많이 좀 고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카라바오컵 경기 때는 사실 카라바오컵 결승 때도 초중반까지는 뉴캐슬이 내용이 좋았어요. 그때 또 이제 또 정장 입고 입중계를 했잖아요. 중계를 했었죠. 네. 근데 맨유가 그 가운데 카운터를 치면서 골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흐름을 가져왔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에는 그렇게 반격을 할 만한 역습의 찬스나 기점도 마련하지 못한 게 내용적으로나 흐름적으로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트리피어라는 강력한 킥을 가진 선수를 이 보유한 팀을 상대하면서 박스 부근에서 굉장히 프리킥을 좀 많이 허용했다는 거. 그렇죠. 이건 역시도 맨유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이삭이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좋고 세트피스가 나왔을 때 뭐 보트만 덴번 이런 신장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뉴캐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캐슬한테는 사실 세트피스를 웬만해서 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뉴캐슬이 거기서는 힘이 강하고 그 부분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 좀 어렵게 풀었던 이유가 됐겠죠. 마지막 이제 80분에는 뭐 사실 맥토미니도 빼면서 뭐 프레드 넣고 그리고 센터백 라인 빼면서 뭐 파콘도 펠리스트리나 뭐 이제 또 린델레프 투입하고 이런 승부수를 테나 감독이 던지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백스리로 운영하는 것도 승부를 뒤집기에 영향이 좀 크진 않았다. 마지막 백스리는 결국 그거였죠. 후방에 3명만 두고 나머지 다 올라가라. 올라가서 다 공격하라는 지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나 내용은 결과를 바꾸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늦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순위 잠깐 탭을 체크해보면 일단 1위 아스날 그리고 2위는 맨체스터 시티 3위가 이제 뉴캐슬이 됐고 그리고 4위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됐는데 승점은 동률인데 맨유가 이번 시즌에 대패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골득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팀이 실점을 되게 안 해요. 수비적으로 아주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홈경기 성적도 굉장히 좋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점이 좀 있죠. 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이날 경기에서 뭐 저는 크게 봤을 때 결국 이 아까 얘기했었던 세트피스 그리고 상대에 좀 빠르고 굉장히 기동성 좋은 윙어들을 바탕으로 한 측면 공격이 조금 당황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뉴캐슬이 저는 이날 90분 동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압박 스탠스도 꾸준히 유지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고전한 면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적인 측면 말고 그 외적인 걸 살펴보면 이번 시즌에 약간 상위권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꽤 약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렌트포드 원정. 이때는 테나 감독 체제하에서 너무 초반부라 그때 이제 뭐 브라이튼에게 패배했었던 기록도 있었지만 어쨌든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했었고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도 3대6 그렇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1대3으로 졌고 그리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졌거든요. 물론 이제 홈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이기긴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앞선 경기들보다 내용적으로 맨유가 좋았던 경기긴 했어요. 그렇죠. 아스날 원정 경기는 되게 명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할 말이 많이 없는 리버풀과의 노스웨스트 더비에서는 0대7로 또 대패를 하고 이번 또 이제 3위 쟁탈전에서는
뉴캐슬을 상대로 0대2로 이제 무너졌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원정에서 약한 거는 테나 감독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카세미로의 퇴장 징계부터 그쵸. 또 에릭센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일정은 거의 대부분 소화를 못한 에릭센인데 주전 3선 미드필더 2명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운영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매끄럽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든 대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 생존 중이죠. 그쵸. 이 말인즉슨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A매치 이후의 일정이기 때문에 더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한몫하고 부상자 발생, 선수들 체력 상황, 게다가 원정 경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테나 감독도 최근에 원정에서 결과가 좀 안 좋았다 싶으면 조금 신중하게 이 경기를 접근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라인도 굉장히 많이 오였고 뭔가 지금 미드필더진의 구성이 패스 플레이나 빌드업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컨셉이나 수비 라인의 높이가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 자비처랑 맥토미니가 약간 더블 볼란트 형태로 나오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선의 중앙 공미 역할도 하지만 맥토미니나 자비처가 전진했을 때 이 후방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뭔가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3미들로서의 역할도 같이 했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맥토미니나 자비처를 왜 올렸는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맥토미니가 A매치 그 브레이크 때 스페인전 때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죠. 물론 이제 첫 번째 경기였던 키프로스전은 이게 객관적인 전력차가 네, 좀 상대가 심하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는 스페인전에서 맥토미니가 그렇게 골 넣는 거 보고 이게 맥토미니 공격적인 부분을 테나가 조금 더 살려주려고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라인 올리면서 미드필더 라인도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게 뉴캐슬 입장에서는 카운터택을 치기 그리고 공간을 활용해 굉장히 좀 좋은 네. 환경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테나 감독도 여러 컵 대회를 병행하면서 웬만한 선수들 그래도 체력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였는데 딱 하나 노력도 없었던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상황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에릭센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진짜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 안배에 대한 시도 없이 그냥 계속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브루노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더 지칠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남은 그래도 이제 좀 상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대들과의 원정을 보면 33라운드 이제 토트넘과 경기가 있고 브라이튼 원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개막전에서 어쨌든 브라이튼한테 졌죠. 네, 브라이튼이 뭐 워낙 팀 컨디션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만나건 어느 팀이건 항상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이고요. 네, 어쨌든 홈 성적만큼이나 원정 성적이 동반이 돼야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격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사실 그런 뭐 레시포드 쪽으로 쏠리는 공격 패턴이 좀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레시포드가 아무래도 이제 한번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부상 한 번 당한 뒤로 약간 지금 본인도 약간 그 흐름이 좀 제동을 걸렸어요. 이게 좋은 흐름, 공격수는 사실 그런 흐름을 타는 게 맞습니다. 잘 나갈 때 쭉 잘 나가다가 잠깐 주춤한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 주춤한 경우일 때 다른 자원들이 오히려 노력을 해줘야 돼요. 맨시티도 혼란골 한동안 안 나왔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자원들이 활약을 해주고 이제 또 혼란까지 다시 또 올라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레시포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다른 자원들이 분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오른쪽에 안토니는 지금 플레이를 보면 볼수록 계속 답답함만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 문제점을 해결해줄 주인공이 안토니가 될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맨시티의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리버풀전에 홀란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훌리안 나와가지고 활약해주고 네. 이런 그 좋은 순환하는 패턴이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약간 저희가 얘기하는 말의 요지가 될 수 있겠고요. 형 일정은 일단 대패했었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 강등 로이드를 맡고 있는 에버튼 원정. 세비야와의 유로파 8강 1차전을 해야 되는데 세비야 올 시즌 안 좋은 거 맞아요. 정말 이 기존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이 팀도 강등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유로파 세비야는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뭐 프리미어 리그에는 항상 그 위치에 있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잖아요. 왜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의 압도적인 최다 우승팀이기도 하고 유독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죠. 꾸역승. 그렇죠. 허거슨 감독 때부터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유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팀이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듯이 세비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근데 유로파 리그에서만큼은 이상하게 결과를 내는 팀이 세비야인데 근데
지난 시즌 세비야가 유로파리그에서 더 의미를 잡혔던 팀이 웨스트햄이었거든요. 맞아. 웨스트햄한테 졌어. 네, 은근히 세비야가 어쩌면 이거 만약에 올 시즌까지도 맨유한테 이 레벨에서 제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세비야가 가지고 있는 그 유로파 왕자 이미지가 약간은 퇴색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스토리의 의미도 좀 있죠.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많은 경기 수를 치러야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지금 뭐 부상자도 있고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선수도 겹치다 보니까 스쿼드 자체도 조금 더 얇아진. 특히나 중원에서의 이 뎁스가 얇아진 문제를 향후 일정을 통해서 좀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